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들을 되찾아 전에 없던 행복을 누리고 있는 60을 바라보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는 자고로 여자란 바깥일하는 남편을 위해 내조에 힘쓰고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 여자의 일이라고 생각해왔어요. 바깥일 집안일 구분 없이 하는 요즘 애들에게는 구시대적인 생각이겠지만 그땐 다 그랬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 전까지 집을 깨끗이 치우고 빨래한 옷을 잘 다려놓는 일 같은 가사일은 기본이고요. 시부모와 내 부모를 봉양하고 아이들이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신경 쓰는 일도 포함이죠. 바깥일하는 남편이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살뜰히 살피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제가 20, 30대 시절만 해도 대부분의 여자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일을 하거나 다정한 남편을 만나 남녀 구분 없이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제 주변에는 흔하지 않았답니다. 남편도 그때 대부분 남자들처럼 남녀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조금 무뚝뚝하고 애정 표현도 많지 않은 편이었죠. 남편과는 결혼 정년기에 선을 봐서 만났어요. 건실한 직장을 다니니 처자식 굶겨주길 일은 없겠다 싶어 결혼했죠. 표현이 적은 사람이긴 하지만 제법 남자다웠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결혼생활 초반에는 문제가 없었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길 기미도 없었어요. 그러니 제가 이혼하게 되리란 것도 그로 인해 아이들과 생이별하게 될 거라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살다 보니까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일들도 생기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식탁에 앉아 소소한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하던 사람이요. 다음날 갑자기 이혼 서류를 내밀면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이혼을 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만약 이혼을 한다면 제가 원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남편이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 그리고 남편이 이혼을 필요로 했다는 걸 왜 알아채지 못했을까? 한동안 저는 제가 너무 둔해서 그런 걸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많이 자책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역시 잘못된 생각이죠. 제가 무슨 잘못이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작정하고 나쁜 마음을 품고 사람을 속였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저 남편을 너무 믿었고 제 인생에 그런 큰일이 생길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방심한 탓이죠. 처음 남편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 저는 바보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한동안 남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사람이 큰 충격을 받으면 머리가 멈추는 것 같아요. 이혼이라는 내 삶에 절대 없을 것 같았던 두 글자가 쓰인 서류를 바라보면서 아주 나쁜 꿈을 꾸는 줄로만 알았죠. 남편의 정갈한 글씨로 쓰인 남편의 인적사항과 제가 채워야 할 빈칸을 보면서요. 남편도 가타부타 뭘 덧붙이진 않았습니다. 그만 이혼하자 그 한마디가 전부였으니까요. 마치 우리가 이혼을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것처럼 더는 시간 끌지 말고 결정을 내리자는 투였어요. 남편도 제가 충격을 받을 걸 알았는지 다그치거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리더라고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었을 때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왜? 갑자기는 무슨 갑자기. 전부터 생각했었어. 대체 왜?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 당신은 잘못한 거 없지. 뭐 애들도 잘 키워주고 우리 부모님도 당신 첫째 며느리로서 만족하시니까. 그런데 왜? 당신 말대로 나는 애들도 잘 키우고 있고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소홀히 한 적이 없는데. 여보, 나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 지금
그냥 하자. 이혼.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지. 혹시 당신 뭐 잘못한 거 있어? 어? 혹시 나 몰래 빚졌어? 아니면 누구 보증을 서줬거나.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허튼데 돈 쓰고 빌리는 사람이야? 아니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이유라도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런 이유가 없잖아. 당신이 나한테 이혼하자고 할 이유가. 그냥 우리가 어떻게 같이 늙어가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라고? 뭐 지금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당신이랑 이렇게 살다가 할아버지 될 생각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이해를 하게 말해. 당신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알고는 있는 거야? 그냥 마음이 없는 건데 이유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마음이 없어 당신한테. 마음이 없다고? 뭐, 지금 뭐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래. 아, 기가 막혀서. 남들은 다 사랑으로 살아? 뭐 얼마나 열렬한 마음으로 살아 부부가. 다들 그냥 사는 거야. 나라고 뭐, 당신 볼 때마다 처녀짝처럼 설레고 떨리고 그러는 줄 알아? 그냥 애들 아빠로, 우리는 가족으로 그렇게 사는 거잖아. 앞으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나도 좀 그냥 설레고 집에 오면 아내 보고 두근두근하고 그러고 싶어. 뭐? 당신, 여자 있어? 여자? 참나. 월급 통장 당신한테 맡기고 따박따박 20만 원씩 용돈 타다 쓰고 주말이면 애들 데리고 산이고 바다고 가는 내가 무슨 돈이 있고 시간이 있어서 여자를 만나. 그러니까, 여자도 없는데 무슨 설렘을 핑계로 이혼을 요구하냐고. 그만하자. 지긋지긋하다. 그냥 다 지긋지긋해. 남편의 말은 이혼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저 다시 두근거리는 설렘을 느끼며 살고 싶다는 것이었죠. 부부가 뭐 어떻게 연애 시절처럼 설렘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을까요? 남편을 사랑하긴 했지만 그 결은 연애 시절의 사랑과는 매우 다르죠. 남편은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그때도 가끔씩 남편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물론 내 가족 같은 편안함이 더 강하긴 했지만 그건 뭐 사랑 아닌가요? 가족이 되어야만 느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그 안정감도 사랑이잖아요. 물론 자존심이 상하기는 했죠.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대놓고 자기 아내한테 사랑이 없다, 설렘이 없다 하는데 기분이 좋을 리 없잖아요. 차라리 바람을 피웠으면 납득이라도 했을 텐데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첫째가 겨우 15살이었고 둘째는 13살이었어요. 아이들 앞에서 이혼을 운운하며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시하니 남편은 거리낌이 없더라고요. 밖에서 빤히 아이들이 듣고 있는 줄을 알면서도 오늘은 서류에 도장 찍었냐고 물었으니까요. 그래도 이혼에 관한 말은 죄다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았죠. 어디서 자는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이혼이나 요구할 거면 차라리 제정신을 찾을 때까지 집에 오지 않았으면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남편은 시간이 흘러도 생각을 바꿔먹지 않았고 이따금 집에 들어올 때는 이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이랑 살고 싶지 않다고. 당신은 자존심도 없어. 내가 내 가정 지키는데 자존심이 뭐가 필요해. 이혼하고 싶으면 그만한 이유를 가져와. 대체 이유도 없이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살다 보면 그냥 싫어져서 헤어질 수도 있지. 앞으로 살아갈 세월이 얼만데 꼴도 보기 싫은 얼굴을 보고 살아. 뭐? 꼴도 보기 싫은 얼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대체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내 얼굴이 꼴도 보기 싫으냐고. 그냥 싫어. 차라리 나도 이유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유도 없이 그냥 싫어지는 게 더 끔찍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밖에 애들 들어. 애들 앞에 어떻게 나서려고 그런 말을 해? 나한테. 그러니까 제발 이혼하자. 이렇게 지긋지긋한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하냐? 어? 나는 못해. 그냥 좀 떨어져서 살아 그럼. 당신도 언젠가 그때 내가 미쳤었구나 하던 날이 오겠지. 그렇게 지긋지긋하고 힘들다고 하니까 그건 기다려줄게. 진짜 말이 안 통한다. 내가 뭘 바라겠냐 당신한테. 그렇게 지지부진한 싸움을 1년 가까이 끌었고 그 사이 집안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던 저녁 식사는 오래전에 사라졌고 주말마다 산이며 바다며 가기 바빴던 아들이도 없어졌어요. 설상가상 막 사춘기에 들어선 첫째 큰아들이 입을 다물어버렸고 개구쟁이 같던 둘째 아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마지막으로 웃음소리를 들어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이런 분위기를 숨기고 싶었지만 남편이 협조적이지 않으니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설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도 그걸 아이들에게까지 보여주며 상처를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밤마다 아이들을 재우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술을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그렇다고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마시는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 끝내고 남편과 함께 맥주 한 캔을 마시는 게 소소한 낙이었죠. 그런데 소주도 잘 못 마시던 제가 남편도 없는 안방에서 안주도 없이 술을 마시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버틸 만큼은 버텨볼 생각이었어요. 주변에 가까운 지인에게 상담을 하니 그런 남자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 안 하면 못 살 것처럼 굴더니 어느새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다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런 남자들이 나중에 자신이 뭘 했는지 깨닫고 후회하며 조용히 산다는 말도 들었거든요. 지금은 나사 하나 빠진 사람처럼 굴지만 정신 차리면 뼈저리게 후회할 날이 있겠지 하고요. 하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제가 받은 것은 이혼 소송장이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끝까지 갈 셈이었던 것이죠. 소송이요?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거리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이혼이 어디 쉽나요? 나라에서도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이혼을 허락하지. 단순히 살기 싫다는 이유로 허락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이 상황에서 이혼을 요구한다면 그건 남편이 아니라 제가 했어야죠. 하지만 그때 저는 제가 얼마나 순진하고 무른 사람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당연히 기가 뜰 줄 알았던 소송에서 제가 진 거예요.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동안 철저하게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둘째를 낳고 한동안 좀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산후 우울증이 왔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쉽게 이해받는 시기가 아니었죠. 둘째에겐 너무 미안한 일이지만 그땐 아이가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게다가 첫째에 비해 좀 예민해서 잠투정도 심했고 굉장히 자주 울었어요. 첫째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둘째 때 그런 상황이 되면서 저도 무척 혼란스러웠고요. 애가 울어도 방치하는 일이 좀 잦아졌고 남편은 걱정하면서도 저를 많이 타박했어요. 저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나 모성애가 없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죠. 저 작은 애가 무슨 잘못이 있겠나 싶은 생각에 정말 주고 싶더라고요. 제 이상함을 가장 먼저 눈치챈 건 친정엄마였습니다. 아무래도 당신 딸이 딸 같지 않단 생각에 아는 지인을 통해 정신과를 추천해 주셨죠. 지금은 마음의 병도 잘 다스려야 한다고 병원이며 상담소며 가는 게 어렵지 않죠. 하지만 그때 정신과는 정말 미친 사람들이나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그걸 산후 우울증이라고 명명할 수나 있지
그땐 진짜 애 낳고 미친 사람이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 약을 처방받았고 한동안 약을 먹었습니다. 다행히 약을 먹자 사태가 금방 해결되었죠. 그 뒤로 그걸로 문제가 된 적은 없었어요. 둘째를 보고도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한 적도 없고 아들이지만 딸처럼 애교가 많은 둘째 키우는 재미로 살았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남편과 반주루라는 낙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남편은 상대적으로 밖에서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 집에서 술을 찾지는 않는 편이었어요. 대신 제가 술을 마실 때 가볍게 반 캔 정도 맞춰주는 정도였고요. 근데 그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온 남편이랑 식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다를 떠는 재미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술이 좋았던 게 아니라 남편과 함께한 그 시간이 좋았던 거예요. 그 자리에 술이 안주처럼 함께했을 뿐이었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혼 과정에서 저에게 독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 어떻게 나오나 보자 하고 앉은 재판장에서 남편 측 변호사가 하는 말에 저는 얼떨결에 다 인정을 해버리고 말했어요. 약을 먹은 지가 13년도 더 전의 일인데 그 뒤로도 자주 그런 우울한 모습을 보였다는 남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죠. 그리고 매일 맥주를 마시는 것도 술에 의존하지 않으면 밤에 잘 수 없기 때문이라는 남편의 주장도 받아들여졌고요. 약을 먹은 것도 맞지만 술을 마신 것도 맞지만 하고 뒤를 잇는 제 말은 법정에서는 그저 변명처럼 받아들여진 것 같았습니다. 심신미약, 알코올 의존증으로 남편을 힘들게 하고 가정에 소홀한 저는 그렇게 이혼을 당했어요. 더 기가 막히고 황당한 것은요. 그 이혼 사유로 양육권마저 빼앗겼다는 겁니다. 법의 관점에서 저는 아이를 맡을 수 없는,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는 엄마가 돼버린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지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이혼이 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아주 순진한 생각이 저를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죠. 이런 남편과는 저도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았으니 차라리 잘 됐다 쳐도요. 아이들의 양육권을 빼앗긴 것은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만에 하나 이혼을 하더라도 우리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남편만 혼자 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멍청하게 서 있다가 남편 아이들과 함께 있던 그 울타리에서 제가 내팽개쳐질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판결이 난 후 만난 남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알았다. 이혼은 해줄 테니 제발 아이들 양육권만 달라. 아이들만 내가 키우게 해달라고요. 남편이 어떻게 아이들을 키웁니까? 밖에서 일이나 할 줄 아는 사람이지 아이들에게 마음 써서 양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이들도 제 아빠를 잘 따르기는 하지만 무서워하기도 했고요. 제 욕심을 떠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남편보다 제가 키우는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절대 양보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모양새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내가 형편없는 아내라서 부족한 엄마라서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는 모양새요. 그래야 자기 꼴이 우스워 보이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혼하고 싶어 했던 진짜 이유를 알아버렸거든요.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었던 겁니다. 바람이 났던 거예요. 오래된 거래처의 어린 경리라고 하는데 저보다도 6살, 남편보다는 무려 10살이나 어린 여자였어요. 남편의 외도는 무려 5년이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홍기도 한참 놓친 그 여자는 늦지막한 나이에 남편을 만났고 남편은 여자에게 이혼과 결혼을 약속했던 거죠. 그것도 다 후에야 알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를 아무것도 몰랐던 것은 저밖에 없었어요. 회사와 그 주변 지인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둘의 관계가 유명했고요. 그것도 남편 회사 지인으로 알던 사람으로부터 양심 고백처럼 듣게 된 사실이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기분 아시나요? 당장에 그 두 년놈들을 간통죄로 집어넣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송을 할 돈은 둘째치고도 제게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알려준 사람도 제가 막상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 발을 빼더라고요. 괜히 남의 집안일에 얽히고 싶지 않다, 너무 죄송하다,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요. 그 두 사람이 작정하고 저를 바보 취급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5년 전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도 원통한데 이게 다 남편의 계획이었다니요. 자신의 체면 때문에 저를 이렇게 만들고 내쫓았다는 것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대외적으로 절 미친 아내이자 엄마로 몰아세운 듯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그들 사이에서는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걸 다 알고 시시하고 있었을 텐데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진짜 미친년이 뭔지 보여주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미친 사람 취급했으니 진짜 미친 사람이 뭔지 보여줘야죠. 남편 회사로 찾아갔고 그 임주영이라는 여자를 찾아가서 머리채를 잡아 던졌습니다. 악밖에 안 남은 사람에게 맞았으니 뭐 손쓸 새가 있었겠어요. 주변에서 하도 말리는 통에 그년 한 번 때리고 마구 악을 지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달려와 저를 끌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길바닥에 내팽개치더라고요. 제가 그 여자에게 했던 것처럼요. 뭐야, 진짜 미쳤어? 뭐? 그래 미쳤다. 나보고 미쳤다며. 내가 미쳐서 애들도 못 키우고 술이나 처마신다며. 와, 이거 완전히 돌았네. 당신 지금 여기를 어디라고 찾아와? 왜 다짜고짜 애머 사람한테 행패냐고? 내가 모를 것 같아? 당신도 알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임주영 그년한테 그러는지. 뭐, 그녀? 당신 그런 욕도 할 줄 아네. 내가 무슨 성인곤자야? 이런 거지 같은 상황에서도 유교 경전이나 읊고 있게? 언제부터니? 뭐 5년 전쯤? 으하, 난 진짜 상상도 못했다. 대체 어디서 무슨 헛소리를 듣고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진정해. 이러는 거 너한테 하나 도움 안 돼. 저 사람이 당신 폭행죄로 신고하면 당신 여기서도 밑바닥이야. 뭐? 폭행죄? 하라 그래. 내가 지금 이 편사판 뭐 무서운 게 있는 것 같아? 나는 당신들 다 간통죄로 집어넣어 버릴 거야. 어떻게 해서든 둘 다 간통죄로 집어넣어 버릴 거라고. 이게 진짜 미쳤나? 조용히 안 해. 당장 나가. 한 번만 더 여기 찾아오면 당신 앞으로 애들 볼 생각도 하지 마. 뭐? 지금 애들 가지고 협박해? 당신이 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랑 애들을 또 떼어놔. 그러니까 애들이라도 보고 살고 싶으면 입 다물고 빨리 나가. 나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치사하게 애들을 물고 넘어지다니요. 제가 면접 교섭권까지 없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 한 번씩 애들을 볼 수 있는데 그마저도 뺏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날 수밖에요. 내 새끼, 내 소중한 자식들을 보고 살려면요. 어쨌든 이제 남편 회사에서는 기정사실화 됐겠죠. 저 여자가 왜 정명훈의 전 와이프한테 그 수모를 당했는지 알 사람은 뻔히 알았을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풀이라도 했으니 그것들에게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죽고 싶은지 보여준 거예요. 물론 저한테는 그저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던 불길이 조금 잦아들게 하는 정도였을 뿐이었지만요. 그렇게 15년이었어요. 전 남편은 무슨 생각인지 이혼 후에도 그 여자와 살림을 합친 것은 1년 정도 기간을 두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증거를 잡아 간통죄를 물을까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전 남편의 우려와는 달리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전 남편이 그런 불안이라도 가지고 살았다니 다행인가 싶었고요. 처음 몇 년은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더라고요. 부모님도 엄청 힘들어 하셨어요. 특히 엄마는 눈물도 말라 송장처럼 앉아있는 저를 대신해 매일 밤 울었습니다. 그려도 그런 불효가 없었어요. 엄마는 무엇보다도 제가 아이들을 놓고 온 것을 안타까워 하셨어요. 저도 아이들만 데려왔어도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제야 생각했지만 남편 없이는 살아도 자식 없이 살기는 힘들었어요. 듬직한 첫째와 애교로 늘 저를 웃게 했던 둘째와의 행복한 시간은 전 남편이 이혼 서류를 내밀기 전에 멈춰 있었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이들의 사진을 보고 우는 것이 저의 일상이 되어버렸죠. 아이들은 2주에 한 번 보기로 되어 있었는데 처음엔 좀 지키나 싶더니 그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딱 그 여자와 살림을 합친 뒤부터 그랬어요. 전 이해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남의 남자 가로채 살 거면 그냥 신혼처럼 살면 되지 왜 남의 자식까지 뺐나 하고요. 나중에 지인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지만 아이들 문제로 싸우기도 싸웠던 모양이에요. 아이들을 키우지 않을 거면 굳이 재혼을 하지 않겠다면서 협박도 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주 만나게라도 해주지. 엄마랑 자주 만나서 자기한테 정을 안 주는 것 같다고 했다나요? 전 남편과도 전화로 엄청 싸웠습니다. 내가 당신이랑 부부의 연을 끊었지.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었어? 적어도 엄마는 제대로 만나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애는 생각 안 해. 새엄마랑 살면서 한 번씩 친엄마 만나고 오면 어떨 것 같아. 안 그래도 준영이 그 자식은 사춘기라고 취업해도 한마디를 안 하는데 당신 만나고 오면 방문 닫고 들어가 나오지도 않아. 뭐? 당신 애한테 손댔어? 왜 애한테 손을 대? 당신이 뭔데 애를 때리냐고.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냐. 아유, 그냥 내가 나쁜 놈이지 내가 지를 놈이야. 그럼 당신이 죽일 놈이지. 여기서 나랑 애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렇게 키울 거면 그냥 보내. 왜 괜히 애한테 욕심을 부려서 애까지 힘들게 해? 내 아들들이야. 내 아들을 내가 키우지 그럼 누가 키워? 당신은 뭐 재혼 안 할 거야? 내 자식이 온몸한테 아빠란 소리 하는 꼴 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 아, 고작 그런 이유로? 참나. 그럼 나는? 내 자식이 언년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거를 나는 참을 수 있고? 제발, 제발 좀. 그냥 나한테 보내줘. 그게 걱정이면 재혼 안 할게. 아니 생각도 없어 나는. 나는 평생 그냥 준영이 준서 엄마로만 살 수 있어. 그걸 어떻게 믿겠냐? 너도 여잔데 너한테 살살거리면서 잘해주는 남자 있으면 엄마여도 여자가 되겠지. 애들 걱정은 하지 마라. 그 사람이 너만큼은 아니어도 엄마 역할 충분히 하고 있고 애들도 적응하고 있으니까. 전 남편과 통화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더 화가 날 뿐이었어요. 몇 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도 없었고요. 그 사이 2주에 한 번이었던 아이들과의 만남은 한 달에 한 번, 서너 달에 한 번으로 점점 줄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을 만나면 훌쩍 자라있고 특히 고등학생이 된 첫째 아들은 몰라보게 커버렸더라고요. 아이들을 오랜만에 만날 때마다 저는 그 서글픔을 이기기 어려웠습니다. 저렇게 예쁜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제가 다 놓치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이요, 금방금방 커요. 몸도 마음도 5달 전과 지금이 완전히 다를 정도로요. 마치 딸처럼 애교가 많았던 둘째 아들도 제 형을 닮아가며 무뚝뚝해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입이 바쁜 건 저뿐이었어요.
어렵더라고요. 부모 자식인데 내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점점 유대감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놓치면 영영 놓쳐버릴 것처럼 불안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러다 첫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늘 제가 하는 말에 대답하기만 했던 아이가 처음으로 제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당분간은 제가 좀 바빠서. 어? 아, 그래. 한창 바쁠 때지. 공부는 어때? 어렵진 않아? 엄마가 뭐 해줄 건 없어? 아니요. 잘 지내고 있어요. 공부도 뭐 그럭저럭 잘하고 있고요. 근데 내년이면 고3이고 앞으로 대학 입시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렇지. 그래서 당분간은 이 자리도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 아휴, 그렇구나. 준영아, 엄마 걱정은 하지 마. 혹시라도 공부하다가 힘들거나 용돈 필요하거나 그러면 엄마한테 꼭 연락해. 엄마가 준서 통해서 보낼게. 준서도요. 준서는 제가 있어야 엄마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준서가? 준서가 왜 그랬을까? 사춘기잖아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준서는 제가 잘 챙길게요. 엄마도 건강하게 잘 지내보내세요. 저는 멀어지는 자식들을 차마 붙잡지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아이들에게 죄인이었죠.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놓치면서 저는 늘 제 죄가 그리 가볍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엄마로서 어떻게든 내 자리를 지켰어야 하는 거 아닐까. 막무가내로 때를 쓰고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버텼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후회가 들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살았어요. 전 남편이 그래도 재산 분할이랍시고 해준 몇천으로 집을 얻고 뒤늦게 일도 시작했어요. 살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자식들에게 불쌍해 보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아빠와 헤어져 가진 것도 없이 어렵게 사는 제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마음에 쓰일 테니까요. 그렇게 짐이 될 수는 없으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 잘 살고 있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재혼도 하지 않았어요. 한 번씩 지인들을 통해 남자를 소개받기도 했지만 영 흥미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남자라면 전 남편이 제게 유일한 남자였는데 그 한 사람으로 그냥 지긋지긋해졌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어떻게 전 남편 같겠습니까마는 아무래도 시작이 그렇다 보니 믿음이 가지도 않았고요.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남자친구나 남편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앞에서 떳떳한 엄마가 되려면 제 아빠 같은 짓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이유였죠.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거나 입학했다는 소식은 전 남편이나 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전 남편은 제가 10번 물으면 겨우 한 번 지겹다는 듯이 대답해주곤 했죠. 지인은 전 남편 회사 직원의 아내로 이혼 전 함께 가족여행을 가기로 한 사이였어요. 제 사정을 빤히 알면서도 자기 남편이 어울리는 사람이니 전 남편을 종종 만나곤 했죠. 둘이 만나 하는 이야기라곤 제 전 남편 욕과 건너들은 제 아이들 이야기, 그리고 그 여자 이야기였습니다. 솔직히 내 앞에서 챙기는 척 하는데 준영이 준서 그렇게 챙기는 것 같지도 않어. 어떤데? 계모처럼 굴어? 글쎄, 계모라기보단 좀 무관심에 가까운 것 같아. 애들한테 관심 있는 척 하는데 척하면 척이지. 준영이 준서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왜 아니겠어? 제 자식 키우라고 명훈 씨가 애까지 지우라고 했었잖아. 참, 한때 한 입을 덮고 잔 사람이지만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다. 그렇게 부성애가 넘치는 사람일 줄은 몰랐네. 근데 왜 그러고 산대 그 여자는?
멍청한 거지. 멍청하니까 남의 남자랑 붙어먹고 그러고 사는 거 아니야. 내가 내 남편 때문에 나가는 자리지만 볼 때마다 진짜 그 얼굴 꼴도 보기 싫어. 준영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이야. 사람이 어찌나 그렇게 뻔뻔한지.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진 않아 저한테는 위로 아닌 위로가 되었어요. 지인은 아이의 졸업식이나 입학식 같은 소식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준영이 입학식도 준서 졸업식도 아이들 앞에 나서진 못하고 멀리서 바라봐야 했죠. 행여나 아이들 사이에서 부모가 이혼했는데 계모도 오고 친모도 왔다는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멀리서나마 아이들 사진도 찍어다 액자도 만들어놨어요. 카메라를 제대로 사용할 줄도 몰라서 일회용 카메라를 사다가 멀리서나마 찍은 사진이죠. 그걸 또 우리 애들만 나오게 오려서 놓다 보니 사진이 자체가 거의 손가락만 해요.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욕심만 안 부리면 그런 걸로도 사라졌습니다. 강압적인 전 남편 밑에서 엇나가지는 않을까 늘 전전긍긍했었는데 아이들은 잘 자라주었어요. 첫째는 국내 굴지의 자동차 회사에 입사했고 둘째는 승무원이 되었습니다. 전처럼 날짜를 맞춰 만나지 못했지만 성인이 된 이후로는 전 남편의 허락 없이도 가끔 만나곤 했어요. 그래도 떨어져 산 세월이 있다 보니 그렇게 살갑게 서로 챙기는 사이도 아니었죠. 1년에 한두 번 만났을까요? 그래도 아이들은 어버이날이 되면 꼬박꼬박 연락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놓치고 커가는 동안 옆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다행이었어요. 아이들이 잘 자라 자기 몫을 잘 해내고 있으니까요. 본처는 그렇게 내치더니 그것도 아빠 노릇이라면 노릇이었죠. 그 여자공이 있다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우리 애들 밥은 챙겨줬을 테니 괜한 원망도 지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화풀이할 수 없는 대상을 향해 원망을 두면 힘든 건 저였어요.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려야 제가 편해졌고 살아갈만 했으니까요. 이제 좀 살만하다. 아이들이 잘 컸으니 이만하면 됐다 그랬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일에 제 마음의 불씨가 되살아난 겁니다. 꺼진 듯 만 듯 있던 불씨에 오랜만에 연락한 남편이 기름을 부은 거예요. 난데. 참 별일이네. 요 몇 년간 전화도 없더니 난 또 죽었나 했어. 매라 전처럼 연락할 일이 뭐가 있겠냐. 애들도 다 컸는데. 그래서 전처랑 연락할 일도 없는데 왜 전화했는데? 준영이 곧 결혼한단다. 어? 조만간 상견례하고 날 잡는다니까. 그렇게나 알고 있어. 그래도 당신이 준영이 엄마니까 연락은 하는 거야. 그렇다고 결혼식 올 생각은 말고. 아니, 그래도 내가 엄만데 결혼식은 가야지. 뭐? 혼조석이라도 앉으려고? 그게 되게 웃긴 거 알지? 웃길 건 또 뭐야? 내가 뭐 당신이랑 부부로 앉겠대? 준영이 부모로 앉는 거야. 당신이나 집사람이나 준영이 엄마로 산 게 15년씩 똑같은데 그 사람한테 더 자격 있는 거 아니야? 뭐, 아무튼 그런 줄 알아. 당신이 엄마 역할 한 게 뭐가 있다고? 아,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했어? 내가 해야 할 엄마 역할 당신이 다 빼앗아갔잖아. 됐다. 싸우자고 전화한 거 아니니까 그만하자. 결혼식은 내년 봄날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즈음에 애나 한번 만나보던지. 아, 그렇다고 며느리들 애까지 만나서 시어머니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큰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벌써 그럴 나이가 됐어요. 그저 제품 안의 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어느새 자기 앞가림을 하고 또 가정을 꾸릴 나이가 된 거죠. 저는 그렇게 잘 살면 된다고만 생각했지 아들의 결혼식이
제게 그렇게 고민거리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고민거리도 아니었죠. 그냥 저 혼자 그 자격을 갖지 못해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갖는 것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의 엄마로서 살 수 없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놓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살다 보면 엄마로서 해야 하는 자리에도 설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입학식이나 졸업식 같은 아이의 삶에서 중요한 행사에도 갈 수 없었는데 결혼식은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도 결혼식이 주는 의미가 남다르다 보니 욕심이 났습니다. 꽁꽁 싸매고 가면 사람들이 알아볼 것도 아닌데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아들이 가장으로서 새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너무 주책맞은 생각일까 그런 생각에 잠을 못 이뤘어요. 전 남편만 생각해야 하는 자리면 뭔 상관이냐고 밀어붙여 갔겠지만 그날은 아들 부부의 날이잖아요. 제 욕심만 챙기며 어거지로 혼조석을 앉는 것은 저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행여나 제가 혼조석을 탐낼까봐 걱정한 모양인데 사실 저에게 그 자리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결혼식을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만족할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전 남편의 태도를 보아하니 결혼식 날짜와 장소도 알려줄 것 같지 않고 아무래도 사진으로나 만족해야 했죠.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으니까 그만 인정하자. 내가 갈 수 있는 자격은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울적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준영 엄마,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그러지 말고 그냥 몰래 가자. 날짜랑 장소는 내가 알려줄게. 내가 가도 되나? 가도 되지. 뭐 준영 엄마가 좋아서 애들 놓고 갔어? 준영 아빠 성질에 어쩔 수 없었던 거지. 그래도 괜히 하객들한테 안 좋은 말이나 돌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몰래 갔다 오자고. 식 시작할 때쯤 뒤에 서 있으면 누가 할 거야? 괜히 시댁 식구들 만나서 알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 내가 욕먹는 거야 상관없지만 애들 행사에 내가 찬물 끼얹는 거면 어떡해. 아유 모르겠다. 정말 준영 아빠도 그래. 아니 엄마가 애 결혼식에는 참석할 수 있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런 배려나 할 줄 아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았겠어. 고민은 결론도 없이 늘 제자리 걸음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체념에 가까워졌어요. 사실 답이 나와 있는데 자꾸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제 욕심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아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 아무래도 그 문제로 연락을 했구나 하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제 아빠처럼 결혼식 소식은 전하겠지만 아무래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따로 인사드리겠다 그런 말을 하려나 했죠. 준영아 무슨 일이야? 엄마, 잘 지내고 계셨어요? 응, 나야 늘 잘 지내지. 별일 없었어. 너는? 별일 없고? 저도 별일 없었어요. 근데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서요. 시간 좀 내주셨으면 해요. 그래. 언제가 좋을까? 엄마는 괜찮아. 내일도 괜찮으시면 제로 엄마가 있는 동네로 갈게요. 그럴래? 알았어. 그럼 내일 점심때 보자. 어찌나 떨리던지요. 그래도 엄마라고 결혼한다는 소식을 만나서 하려나 보다 하고 좋으면서도 못내 섭섭했어요. 아들에게 섭섭하면 안 되는데 마음이 제 뜻대로 움직여주진 않더라고요. 아들을 만나기로 한 시간에 아들이 좋아하는 버섯 전골집에 예약을 해놓고 그곳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버섯을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종류는 가리지 않고 먹어서 버섯으로 전도 하고 볶음도 했는데 제일 좋아했던 게 버섯 전골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아들은 몰라보게 더 멋있어졌더라고요. 근데 아들을 보고 놀랄 새도 없이 저는 그 옆에 함께 온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이었어요. 놀라셨죠? 그렇게 놀라게 해드릴 생각은 아니었는데. 아유, 아니야. 안녕하세요. 나는... 어머님, 안녕하세요. 준영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준영 씨 낳아주신 분이라고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아, 네. 맞아요. 준영이가 그렇게 말을 했구나. 갑작스럽게 죄송해요. 수마랑 2년 정도 만났는데 내년 봄에 결혼할 생각이에요. 그러니? 그거 정말 잘 됐다. 사실 아빠한테 연락받아서 알고는 있었는데 사실 엄마는 이렇게 만나서 소개받을 거란 생각을 못해서 아휴 주책이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눈물이. 아유 어머니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아휴 고생은 무슨.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모시다니? 엄마, 앞으로 우리랑 살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너희랑 살다니. 누가?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엄마 모시기로 했어요. 이 사람도 동의했고요. 준영 씨가 어머님 모실 거 아니면 결혼도 안 해준다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받아들여야죠. 농담이고요. 준영 씨한테 어머님 말씀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준영 씨랑 준서 같이 살고 싶었는데 어려우셨다고요. 아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엄마. 내가 자리 잡고 엄마 모셔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어요. 성인이 되었다고 어중간하게 가진 것도 없이 엄마한테 가서 짐이 되고 싶지도 않았고요. 준영아, 한 달 뒤에 승아 어머님이랑 상견례도 할 생각인데 그 자리에 엄마가 낮아주세요. 아빠한테는 말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에도 아빠랑 그 여자 초대 안 할 거고요. 혼주석에는 엄마가 앉아주세요. 뭐? 아들의 고백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아들은 아빠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컸어요. 제게 이혼이 갑작스러웠던 것만큼 아이들에게도 부모의 이혼이 느닷없이 떨어진 날벼락 같은 것이었겠죠. 제 삶이 송두리째 바뀐 것처럼 아이들의 삶도 이전과 많이 달랐고요. 처음엔 잘잘못을 떠나 너무 혼란스러웠다고 해요. 특별한 싸움도 없던 부모님이 갑자기 헤어진 것도 엄마가 쫓겨나듯이 나가버리고 새엄마가 생긴 것도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차츰 어떻게 된 것인지 퍼즐이 맞춰졌답니다. 정황상 아빠는 새엄마와 오래전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아빠는 잘못도 없는 엄마를 버린 것이라는 걸요. 그것을 알고 난 후부터 제 아빠에 대한 분노가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맞기도 많이 맞았다고 해요. 그 여자는 엄마로서 해야 하는 역할을 거의 하지 않았답니다. 대외적으로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집에서는 밥이나 차려주면 다행이었다고 해요. 고등학교에 이르러서는 되게 많은 시간을 집 밖에서 보내면서 식사를 해결했고요. 그래도 제 아빠한테 꼬박꼬박 용돈도 받고 제가 가끔 만나서 주는 용돈도 있었으니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고 합니다. 배불리 먹지는 못했어도 그 여자 얼굴을 보며 밥 먹는 것보단 나았다고요. 빨래도 제 손으로 하고 시간이 되면 준서 교복도 자기가 빨면서 그렇게 없는 듯이 살았대요. 그쪽도 엄마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아이들도 새엄마가 필요하지 않다는 듯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제가 더 힘쓰지 못해서 아이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자란 것 같아서요. 엄마는 십수년이 지난 지금도 내가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 뭔지 기억해 주는데
그 여자는 제가 가끔 몇 학년인지도 잊곤 했어요. 그건 아빠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빠가 내준 등록금이나 학비, 취직하자마자 다 갚았어요. 아빠한테 받아 쓴 돈이 그것보다 더 많았겠지만 저도 그 정도면 할 만큼은 했다고 생각해요.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미안해. 미안하면 앞으로 남은 시간은 제가 효도할 수 있게 기회를 줘요. 준서한테도 이야기했고 이 사람이 너무 고맙게도 내 마음을 다 이해해줘서 준서 장가 갈 때까지는 엄마랑 한 집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아들이 좋아하는 버섯 전골이 바쁘게 끓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저는 벌개진 눈을 닫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의 앞접시에 전골을 덜어주었죠. 아들은 제 나름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다고 해요. 상견례와 결혼식 모두 아빠와 함께할 생각이었지만 혼주석에는 제가 앉았으면 좋겠다고 했나 봐요. 당연히 전 남편은 엄청 반발을 했겠죠. 그때 더 아들을 화나게 했던 것은 그 여자의 태도였다고 합니다. 갑자기 눈물바람을 하면서 이래서 남의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자기 자식이 없는 삶이 너무 서럽다고요. 전 남편은 자기 때문에 새엄마가 아이를 지웠으니 그 말에 더 발끈할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그럴 거면 결혼하지 말아라 해도 나는 안 가겠다. 그래 오시지 말아라. 그렇게 큰 싸움이 번진 거예요. 전 남편은 아들이 그냥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겠지만 아들을 너무 몰랐던 거죠. 아들이 그렇게까지 나오는데도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참 물러 터진 것이죠. 전 남편의 성질도 알고 후에 어떤 파장이 있을지 예상이 되니 제가 그랬다가 아들에게 또 불똥이 될까 싶어서요. 상견례를 앞두고 그런 이야기를 힘들게 꺼내자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불똥이 저한테 치면 다행이죠.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엄마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아무리 화를 내도 이제 달라지는 거 없는데. 내가 엄마 편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여전히 전 남편의 눈치를 살폈던 건 다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괜히 전 남편한테 잘못하면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될까봐, 자기를 키워준 아빠와 틀어지면 엄마를 원망할까봐였거든요. 근데 큰아들이 저렇게 든든하게 서서 내가 엄마 편이다 하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나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멍청하게 또 어버버 하다가 내 자리 뺏기지 않겠다 마음먹으니 그 뒤는 일사천리였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정말 선한 아이였어요. 내 아들이지만 어디서 저런 애를 데려왔나 싶게 어른들에게도 싹싹하고 참 마음이 고왔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남편의 친모를 모시고 살겠다 그렇게 약속할 수 있을 정도면 아들을 많이 좋아하는 거겠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반겼을 판에 아들과 같은 회사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는 인재였어요. 사돈은 일찍 사별하고 고향에서 자신의 동생이랑 살고 있었는데 참 재미나게 살더라고요. 여행도 가고 요즘 애들처럼 맛집도 찾아가고 제 나이 또래답지 않게요. 성격도 어찌나 좋은지 예비 며느리가 제 엄마를 쏙 닮았구나 싶게 사교성도 좋았습니다. 처음 만나던 그 자리에서 자기 고향에 좀 놀러 오라고 겨울이면 거기가 설경이 그리 좋다고 초대하더라고요. 자긴 그 좋은 시골 떠나 살고 싶지 않으니 사돈 나랑 삽시다 하며 웃던 그 얼굴이 집에 가서도 생각이 났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아마 로또를 맞아 수십억을 가지게 됐대도 그 정도로 기쁘진 않았을 겁니다. 어느새 제 형만큼이나 훌쩍 자란 준서도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꽉 잡아주더라고요. 자기도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미안해 할 것도 없는데 미안한 얼굴로 말이에요.
집에 와서 멍하게 천장을 보고 누워있는데 제가 걱정할 것이 이제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제대로 못 보고 산 그 한을 가지고 살았는데 아들이랑 같이 살게 된다니요. 주책맞게 이불을 침대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안했어요. 꿈은 아닐까, 갑자기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고요. 사돈에게도 솔직하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래도 키워준 아빠를 빼고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을 그리 반긴 건 아니었지만 딱 한마디로 정리하더라고요. 그래, 다른 누구도 아니고 준영이 네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그 말이 정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큰아들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큰아들 성정을 아는 사람이면 다들 그럴 겁니다. 그 정도로 나오는 거면 충분히 할 만큼 한 거라고요. 우리와 달리 결혼식은 무사히 끝냈습니다. 전 남편을 비롯해 시댁 식구들이 하나 없는 결혼식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이미 5년 전에 돌아가셨고 다른 친척들이랑은 그다지 왕래도 없었다고 해요. 저 때문에 하객이 비면 어쩌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기우였네요. 아들 내외가 어찌나 인간관계가 좋은지 친구들과 직장 동료로도 아주 북적북적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많이 울기도 오셨고요. 죽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고요. 아빠가 그 모습을 보고 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 안타깝다고 준영이 준서를 많이 보고 싶어 했다고요. 저는 혼자 혼주석에 앉아 아들이 결혼하여 한 집안의 가장이 되는 시작점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었어요. 그동안의 세월을 한순간으로 보답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런 소리라면 큰아들은 어림도 없다 이야기예요. 고작 그걸로 뭐가 보답이 되냐고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웃을 일만 있을 테니 기대하랍니다. 남편이요. 아들 내외가 결혼식을 올린 지 3달 만에야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던 남편 친구의 자식들을 통해 건너 들은 겁니다. 자기 부모한테 준영이 결혼했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가 차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그 지인에게는 제가 언지를 주긴 했지만 그 지인도 모르쇠 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다 통쾌하다고 저보다 더 신나서 방방 뜨더라고요. 준영이가 그런 면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아주 효도 한번 제대로 한다면서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준영이 그 자식은 전화를 왜 안 받아? 당신 아들 전화 안 받는 걸 왜 나한테 물어?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모자가 은큼하게 뒤에서 이딴 작당 모의를 하고 사람을 병신을 만들어? 작당 모의는 무슨? 당신이 결혼식 안 오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없이 한 건데 대체 뭐가 문제야? 장난해? 지금 나랑 말장난이나 하자는 거야? 아니 애가 그렇게 철없이 푼수 같은 생각을 하며 엄마인 네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내가 뭘? 아무리 그래도 엄마 두고 바람핀 아빠한테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설득해? 야! 소리 지르지 마. 그리고 앞으로는 연락도 하지 말고. 내가 애들 때문에 당신이랑 연락했지. 그거 아니면 뭐 우리가 연락이나 하고 살 사이야? 앞으로 애들이랑 직접 연락할 테니까 당신한테 연락할 일 없어. 이제 없는 듯이 살자 좀. 나도 지긋지긋하다. 남편이 아무리 불같이 화를 내도 뭔 소용인가요? 번호야 차단해버리면 그만이고 앞으로 더 전화로 괴롭히면 번호도 바꿔버릴 생각입니다. 아들이 어쨌든 한 번은 만나 이야기는 할 생각이지만 저에게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네요. 그래도 저를 키워주긴 했으니 최소한의 도리로 가끔 연락은 하겠다고. 근데 그마저도 내가 싫으면 안 하겠다고요. 솔직히 탐탁지 않긴 하지만 저는 남편이랑은 달라요.
아이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남편을 만나든지 연락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너희에게서 엄마를 빼앗았듯 엄마는 너희에게서 아빠를 억지로 빼앗고 싶지 않아. 너희도 성인이니 니들 생각에 따라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엄마는 그저 너희 선택을 존중할게. 요즘은요,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얼굴이 폈다는 이야기를 해요. 제 사정을 모르는 사람까지도요. 얼굴이 너무 좋으세요.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요즘 너무 행복해 그렇다고요. 이제 바랄 것도 없이 꽉꽉 들어찬 삶에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다고요. 아들 내외가 바빠 제가 집안일을 거들어주며 삽니다. 그러면 며느리가 그러려고 모신 거 아니라고 야단이지만 저는 그게 좋아요. 어렸을 때 못해준 밥 다 해주고 갈 겁니다. 제가 곁에서 주지 못한 사랑 아낌없이 주기도 바쁜 시간이에요. 내일은 사돈댁이 사는 곳으로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이들 신혼여행을 보내놓고 저는 사돈댁에 갔었는데 그때가 화사한 봄꽃이 필 때라 참 예쁘더라고요. 그곳을 떠나 도시에서 살기 싫다던 사돈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 만큼 좋아 저도 종종 갑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기 전에 계곡 가서 백숙 먹고 발이나 담그자는데 벌써 내일이 기다려지네요. 때론 원치 않았던 불행만큼이나 내가 원했던 그 이상의 복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인생이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 수십 년을 살아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